요 앞에 사실 그것은 양자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식을 활용을 해요. 요 앞으로 좀 가봐요. 이거 조금 더 많이 가야 되겠어. 많이.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그 운동량의 이 제곱, 각 성분에 대한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하는 거. 네.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식을 활용하는 거죠. 이 식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정지 질량이 0인 경우는 이 식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돼. 이게 0이기 때문에 요것이 같아지고 해서 이런 관계가 나오고,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M0에 비해서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요것은 1보다가 작아서 근사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에너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M0가 위치의 함수일 수가 있어요. 위치의 함수일 경우에 그것을 위치의 함수로서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적으면 그 안에 Vx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것이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치에 무관한 부분은 이건 상수니까 이건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해서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오면 여기에 Vx가 여기에 하나 붙여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식에서, 이 두 식에서 어떻게 슈레딩거 방정식 또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이 나오느냐, 그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 가져가 보면, 제일 먼저 이 경우에는 이건데, 이것과 이것이 다 뭐냐면 그 기대치에 해당한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기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에너지의 기대치는 여기다가 상세하게 안 썼는데, 기대치하고 요의 기대치를 쓰면은, 그러면은 기대치 그 속에서 요 부분이 요거하고 같아야만 그 기대치가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것을 내가 조금 그 책에는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같은 것을 위치로 미분한 거하고 갖고 앞에 이런 상수가 붙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이걸 구하면은 이런 이 익스포넨셜 함수, 우리가 반스, 이 말하자면 이 파동 함수의 결합, 요 결합 그 상수고, 근데 요것은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 둘은 필연적으로 요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할 것이 아닌데 요런 관계를 만족해야 이것이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요것은 뭘 의미하느냐? 요것은 요거 각각이 이 두기와 이 파장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을 주기로 나눈 것이 속도가 되고, 근데 이것이 C가 돼야 된다. 이래서 질량이 0인 경우는 그 상태가 무조건 하고 광속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약간 수학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W에는 CKN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메가에는 저걸 나오게 되는 게 밑에 푸사이 저 상태 함수를 바로 위에 식에다가 넣고 미분을 하면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이걸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 관계를 만족하도록 이것이 정해져야 이걸 만족을 해. 그럼 밑에 게 맨 밑에 오메가 n이 CKN과 같도록
푸사이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그렇지, 다음에 그렇지. 위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이것의 해가 될 때 이것이 아무 값이나 넣어서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네. 대입을 해보면 이것이 이퀄이 되기 위해서는 요것과 요것 사이에 이 관계가 있어야 이것이 이걸 만족한다고. 예. 그러니까 오메가 둘 중에 하나는 아무나 되는데 이거 하나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 관계를 만족해야만 이 이퀄을 만족해.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공간으로 미분한 것과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요것과 요것 사이에 이 관계가 있어야 이걸 만족해. 그럼 결과적으로는 V 속도가 광속이 돼야 맨 위에 이걸 식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거네요. 그렇지. 거꾸로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왜냐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는 이걸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거든. 이 경우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려면은 이 관계를 만족해야만 이걸 만족되는데 이 관계는 뭐냐? 바로 속도가 광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은 이 이유 때문에 광속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양적하게 상태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운동 방정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C가 광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라고 내가 네. 여러 번 강조했죠. 감속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우주 내에 그냥 우리가 그 시간 공간의 단위 맞추기 위해서 해놨던 상수다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상수가 여기 들어와 있어.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그 상수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고 보니까 이 속도가 그게 돼야 되게끔 돼 있지. 그래서 우주 시간 공간 구조가 그렇게 되면 이 질량이 없는 물체는 광속으로 달려야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 속도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냥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경우는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각각 기대치로 가지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것도 우리 책에 조금 더 자세히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이런 것이 되고 이때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관계가 이거 관계하고 좀 다르죠. 이게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입자 공간 내의 자유입자는 이 에너지가 이 운동의 에너지하고 같은 이런 관계로 만족하는 K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의 임의 함수가 바로 이 힘을 받지 않는 자유입자의 이 상태들이 된다. 가능한 상태. 이것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입자는 이런 형태의 양적학적인 상태밖에는 가질 수가 없다. 단 여기서 이것과 이것은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이거는 에너지와 이거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죠. 운동량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그 질량 속에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다 뒤쪽으로 넘어가요. 이건 그냥 이건 책에 자세히 있는데 이거 다 생략하겠어요.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사건 유발 능력이 없는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여기에 주어진다. 이건 우리 책에서는 이 질량 속에 질량의 위치에 그 의존하는 성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냈다 한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역시 이 각각이 기대치가 되기 위해서 기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푸사이는 이런 관계를 만들고
이것은 또 책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슈레딩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때는 이 Vx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단진자 운동도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kx로 들어가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에서부터 이 쿨럼의 힘을 받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 이걸 집어넣으면 수소 원자 주변의 전자의 상태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되고, 그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 선생님 저기 에너지는 저 위에 식에서 이제 기대치 형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저기 포텐셜 에너지 Vx에다가 프사이를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 기대치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여기 기대치 앞부분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대치는 요 앞에 요곳에 컴프레스 콘주게이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접근을 하는 건데, 다 기대치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앞에 부분은 다 공통된 걸 빼고 요것을 만족하면 그 기대치를 만족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기대치가 아니고 기대치를 적고 나서, 그리고 그 기대치 관계로 이것을 적고 놓으면,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될 때에 그 기대치 관계식을 만족했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약간 넘어갈 때 수학 잘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보통 이게 하밀토니안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 꼭 그렇게 이름 붙일 건 없고,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힘을 받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조화진자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형태가 되지. 힘 자체는 마이너스 kx인데,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요 하밀토니안으로 그냥 줄여서 많이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거 푸는 과정은 조금 수학적으로 복잡해.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것은 에너지를 이런 값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보통 그 에너지 단위인데, 이거의 정수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n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거의 절반짜리도 돼.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중에 제일 낮은 에너지는 이 h 오메가의 절반짜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의 정수배로 깡찍 끼어 올라가요. 그래서 에너지 좋아진자 그 시스템의 에너지 형태가 이렇게. 그게 우리의 그 와닿는 방식으로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 고전적 학적으로는 이 진자가 어떤 에너지든지 다 가질 수가 있지. 네. 정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보면 0이 될 수는 없어, 에너지가. 이거의 절반짜리 밑바닥, 그 다음부터는 그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1이 될 때까지는 그 중간에 에너지는 못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n이 1, 2, 3 이렇게 되는 에너지 값만을 이렇게 첩첩이 이렇게 단계별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값이 땅 떨어지는 값들만 가질 수 있다. 이게 고전역학에서는 전혀 없던 이제 그런 결과가. 이 대상은 어떤 건데요? 좋아진 저기 스프링 메탈 움직이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건 아주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안 보이지. 워낙 이거 가격이 작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아주 분자 단위로
들어가면 분자 진동을 해. 아. 그런 것들은 이거로 나와. 분자 사이에 달라. 그럼 둘이서 이렇게 뭔가 할 때는 그 모든 값을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요런 에너지만 가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가 가운데 튼튼한 벽이 있고 여기 매달려서 혼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 그 이체 문제가 돼서. 그 이제 하나 무거운 게 있고 고개 이렇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게 원자 분자 단위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그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 이제 힘으로 따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죠. 그 전자가 원자 핵에서 받는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게 멀어지는데, 그때 인력을 작용하죠. 원자 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면은 인력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마치도 이 태양 주변에 그 행성이 있는 것처럼 그거하고 수학적인 형식은 같아요. 상수만 이 앞에 다를 뿐이지. 그러면 고전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케플라의 운동에 해당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그런 것하고 이제 달라져요. 거기서는 어떤 에너지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서 에너지가 특별한 값만 가져.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이 여기서 n이 1, 2, 3, 4 정수만 가지는데, n이 1일 경우는 요거 1이죠. 그러면 요 값, 요런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것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이거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요거 n이 1일 때는 이거고, n이 2 때는 2는 4니까 요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렇게 점프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거의 9분의 1만큼 또 점프하고, 그 다음에 또 4, 4, 16, 16분의 1.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가장 낮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만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간격이 있고, 조금 간격이 더 자꾸 좁아지지. 왜냐하면 이게 n이 커질수록 점점 그 차이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쭉 가보자면 그 연속적으로 가. 제일 바닥은 혼자 가장 낮은 바닥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쾅 해서 상당히 높은, 대략 한 10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이가 작고, 이런 식으로 이 수소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이 정해져. 그럼 대개는 가장 낮은 에너지에 가서 있지만, 자극을 주면 그걸 비워놓고 그거보다 높은 에너지 단위에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극을 주면 또 더 높은, 여기서 요 n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정해서 이것이 가장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그 에너지 차이가 빛이 돼서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수소 원자를 자극하면은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특별한 파장만 가지고 나오거든. 그 파장이 바로 요 에너지들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수소 원자 속에 그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것이 되죠.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양력학의 활용 사례. 대략 이 정도로 하면 양력학에 대한 소개가 대략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책을 읽어가지고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죠. 혹시 꼭 더 질문해야 되겠다는 근데 그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알의 기본 구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랄까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선생님 책에 보면 어디가 있냐?
저기 해설 및 성찰에서 241쪽에 보면요. 이 슬릿 얘기를 하시면서 상태함수는 거의 같은 세기를 지닌 두 가닥이 되어 두 슬릿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태함수가 통과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태함수라고 하는 게 시간 공간의 함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변하는 걸 통과한다고 좀. 상태 함수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위치와 운동량으로 상태를 얘기할 때는 위치와 운동량은 어떤 물리적 실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태의 함수는 수학적인 표현을 넘어서 그 자체가 무슨 어떤 뭐랄까 이론적인 구성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여기 표현은 마치 물리적 실체 같이 또 표현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거 이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지.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리적 실체는 상태함수. 그게 상태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대상이 사건을 야기시키는 성향에 나타나. 그러니까 그 성향을 가진 그것이 시간 공간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슬리트 있으면 그 상태 함수가 그걸 지나간다. 시간 공간의 함수.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니스 보의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니스 보는 우리가 how nature is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what we can say about nature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는지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걸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의 그 견해는 상태 함수 자체가 how nature is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통념적인 걸로 보면 수학적으로 뭔가를 묘사를 하거나 이렇게 서술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이렇게 생긴 거를 마치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듯이 모델을 수학적으로 그렸다라는 느낌으로 하지 이게 그거 자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일상적인.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함수가 자연의 투사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 자연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보호같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자연의 존재 양상이 그렇다는 거지. 존재 양상. 그러니까 이 대상의 존재 양상이 바로 상태 함수로 기술되는 그런 존재 양상으로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게 우리가 허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네. 자연의 모습이 있다면 네.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생각은 그거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가 아니라 자연이 그거다 라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런 함축이 많죠. 그런 함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변별체를 만나면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바뀐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그럼 자연이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죠. 볼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그 성향이기 때문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꼭 기계적으로 꼭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하고 다른 면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자각적 세계는
그런 성향으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은 모른다. 단지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넘어서서 본질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그 본질 자체에 가까운 거가 그거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알의 기본 구도에 따라서 대상의 특성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서술이고 대상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서술이라고 하면 우리의 존재 세계는 뭐 원자로 입각하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조금 더 요즘에 나오면 이제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본 입자가 질량과 뭐 어떤 힘을 받고 있는 뭐 이런 특성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런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상태 함수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그러 상태 함수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거기에 가까운 거지. 그 이상 다른 어떤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가장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의 상태. 그러니까 바로 대상이 움직인다는 건 대상이 직접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그게 이제 고전적인 그림은 되죠. 위치가 옮겨간다. 근데 이게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향이 움직여가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성향을 가진 것이 움직여가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연의 대상이라고 그냥 보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연의 실상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예.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자연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미 강조했지만은 어떤 대상이 뭐를 점유하고 있다,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운동량의 값을 가졌다 하는 개념은 자연을 서술하기에 부적절한 개념. 그것은 그것에 그런 사건을 일으킬 성향을 가졌다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향을 나타내는 함수가 공간 통해 이동한다. 그건 이상할 게 없는 거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기 이 내용 정리의 제일 끝부분쯤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리사와 관련된 거를 설명하시면서 끝에 이는 곧 이러한 상태 함수들이 물리적 실제의 한 양상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라고 하셨는데 요 이제 실제와 실체라고 하는 뭔가 또 논쟁적인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근데 실체 하면은 예. 그러면 정말 어떤 그 물건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간다는 그림이 더 그려지는 거고 실제는 자연에 있는 양상을 그것이 어떤 양상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존재하는 걸로 보는 것이 물리적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 함수는 물리적 실제, 입에 틀림없는데 그 실체라고 하면은 그 실체 했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그 물질 덩어리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럼 이런 말도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는 물리적 실제와 정보적 실제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할 때 제가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사건 자체가 정보는 아니고 하지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건은 물리적으로 물리 세계의 어떤 존재론적인 한 영역에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 세계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정보들은 실제하느냐 그랬을 때 정보적으로 실제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제한다고 할 수 없다. 뭐 저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정보적으로 실제한다. 근데 여튼 그럼 상태 함수는 아까 제가 여쭤본 거의 반복이지만 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보적 실제 아니냐라고 묻고 싶었던 건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물리적 실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미 그 실제로 존재하고 그 정보는 변별체부터 우리로 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대상은 I don't care.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대상 자체는 그냥 존재론적으로만 거기까지 그 변별체와의 관계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별체에 거기에 우리가 이 정보적으로 의미를 가진 어떤 표식이 나타난 이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건 정보적인 부분이죠. 그건 우리가 인식론적인 부분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을 가지고 그 알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영역이고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거는 이 변별체하고의 관계까지로 대상은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존재론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단 거기서 중간 역할 양쪽 역할을 매개하면서 둘 다를 공유하는 것이 변별체라고 하는 묘한 거예요. 그것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 부분인데 그 사건을 일으키는 그 부분 그래서 사건을 우리가 정보적으로 보는 여기서는 물리적인 사건을 발생하는 거죠. 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개념을 변별처라고 해서 보면 굉장히 특수한 뭐가 되지만 아까 말씀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그 관심을 두는 존재물 이외의 모든 존재물이 변별체가 될 수 있는 거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별체가 될 조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변별체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고 존재하는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VX라고 하는 이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 변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어떤 거 하고 하지만 그거 통해서 우리가 그 변별체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두 입장을 봤는데 이 두 입자들은 하나가 변별체 노릇을 하고 하나가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둘이 만나서 둘 다가 합쳐서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변별체가 아니고 제3의 변별체를 통해서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어떤 것이 변별체가 될 자격이 뭐냐,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규명해 봐야 되는 문제죠. 변별체는 적어도 어떤 흔적이 나와서 흔적이 우리한테 정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가지는 존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중에 원자 핵이든 또는 전자가 변별체냐? 그건 둘 다가 아니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제3의 뭐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지. 적어도 빛을 통해서 본다든가. 그거 없이 그걸 직접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체가 아니 그러면서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지. 그건 그 합쳐서 큰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 그것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표시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 않았지만 두 개 이상의 입자로 구성된 경우 그 경우에 어느 하나가 변별체가 되느냐 그건 보통 되지 않고 변별체는 그거보다 월등하게 더 커서 그하고 부딪혔을 때
거기에 표식이 나타나는 이런. 그러니까 먼지를 예를 들었는데 먼지는 사실은 원자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그게 면면지도 옷을 하지만 이 원자 정도는 그 먼지가 안 돼요. 그런 것은 면면체가 안 되죠, 되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전제론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변별체의 자격, 구성 이건 우리가 별도로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 세계에 있는 힘, 보편 사공화 작용을 하나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대상의 상태는 그 대상이 받고 있는 힘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의 원리에 따라서 대상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상은 외력에 의해서만 상태가 변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저는 이해를 해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입자. 예. 자유입자는 외력이 없는 입자거든 바이 데피니션. 예. 자유입자도 시간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겠지. 그 자유입자의 슈팅가 방식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힘을 받지 않는 이상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지. 아닌가요? 위치가 달라지는데. 아 위치가. 어. 아 그렇네요. 그렇네. 가만 있어. 그러니까 위치가 상태 중요한 한 요소인데. 예. 그러니까 자유입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는 외력에 그렇지, 의해서만 그렇지, 가능하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예, 그렇게 그러면 그럼 그 양자역학적으로도 그 외력에 의해서만 운동량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변별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포텐셜 V가 없으면 자유입자고 그 자유입자 상태 함수가 이제 아까 그 슈팅가 방식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조절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VX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한 거야. 이체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하나가 월등하게 커서 이쪽은 아예 그 상태 변화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영향을 이 혼자서 받게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VX라고 해서 우회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경우는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의 일부라고 이렇게 봐서 그건 뭐 단일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포텐셜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변별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그것이 그냥 존재할 뿐이지. 근데 변별체는 그런 거 외에 이걸 직접 만나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이야기되는. 그 포텐셜 에너지는 이 사건 이야기하는 종류의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사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그것의 한쪽 방향이 한 부분이 변별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수소 원자가 원자 핵 주변에서 상호작용을 받아서 이건 그 사건을 야기시키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그런 상태로 존재할 뿐이고. 그리고 흔히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그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자역학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일 뿐이고 일종의 뭐 전자 구름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상태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태 함수를 그냥 퍼져 있으니까 공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향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다 뭐 이렇게 사실 이게 그 전자가 퍼져 있는 구름처럼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 성향이 그렇게 퍼져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려면 그런
그 또 다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모든 비유들은 다 걷어내고 이제 본질적인 것들만 남겨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성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신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교적 단순한 몇 가지 개념, 존재론적으로 그것만 남기고 다 걷어내고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봐야 지금까지 나온 이런 것은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여기서 깊이 논의하지 않은 건 이제 여러 입자가 모여서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기 여기 이제 공리4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의 직관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미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갔더니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결과들, 실험 관측의 결과들이 있었고 이러한 알메틀과 공리체계를 세워서 보니 잘 설명이 되더라. 이런 거지 왜 그러한가가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 어떠하다는 걸 알려면 그러니까 그 인식론적인 요구사항이 있다고. 인식론적인 요구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뭐까지 볼 수 있냐 하는 이거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추상적인 대상이 어떻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아무리 갖다 붙여야 소용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만드는 건 좋은데 결국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접합이 돼야 돼. 그 접합점이 결국은 변별체라는 것이 있어서 변별체라고 하는 거는 사건을 거기 기록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기록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극단으로 나가면 우리의 그 감각의 가장 끝까지 나가면 우리 여기 마주치는 그 부분이 바로 변별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별체 최초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와서 마주친다 하는 감각의 그 끝, 그것을 변별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이 직접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정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루트가 연결되는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변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어떻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 뭔가 사건을 야기시키는 걸 의미하느냐. 그지? 그러니까 사건 야기시키는데 이것이 1 아니면 0으로만 야기시키면 고전적인 개념밖에 안 되고, 근데 1과 0 아닌 확률을 가진 그런 성향까지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공리사를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0과 1 사이에서 더 넓은 성향으로 가려면 그럼 그 성향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 성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뭐냐면 거기서 이 변별체는 yes, no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사건이면 여기 아니면 제로. 그런데 성향은 0서부터 1까지 연속적으로 가지고 확률이. 그럴 때에 여기에 딱 닿았으면 그러면 그 성향 중에 1이라는 것이 해당한다. 그 봐야 되고, 안 닿았으면 0이라는 것이 해당한다. 그거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상 달리 볼 방법. 그걸 그냥 인정한 것이 공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성향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변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식론적인 루트가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 방법이 공리사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을 결합하는. 근데 그 존재론 속에는 성향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존재이 될 때에
공의사가 성립할 수 없게. 그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이 양자역학이 성립하면서 이건 이제 고전역학을 대체하는 보편적인 이렇게 자연 세계의 질서를 그린다고 하나요? 뭐 이런 거가 되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이게 유용하게 필요한 분야는 이제 원자 이하의 아주 작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일 것이고 아까 공리 3처럼 우리의 일상 세계는 기대치를 가지고 고전역학적으로 서술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내지는 인식론적인 뭐 이런 거 하려면 그 양자역학이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아원자 세계에서부터 우리 일상 세계까지를 다 통합적으로 보고 그거를 의식하지 않는 얘기를 해서는 이제 좀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그런 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현대의 철학 내지는 저는 뭐 사실은 그 당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당위 이런 거에 제 관심이 있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이 어떤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이거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네. 직접 설명이 안 되죠. 많은 것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내가 이게 양력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고 역사적으로는 더 앞섰던 것이 뭐냐면 통계역학이에요. 통계역학을 통해서 사실은 그 대상이 하나 입자, 두 입자가 그냥 이렇게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것에다가 양자역학 하자 하나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뭐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걸 써서 현실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근데 그 통계역학의 바탕이 양자역학이 돼야 돼.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한 그러면서 거기다가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써서 우리 정말 경험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생명까지를 연결해서 이해하고 내 몸까지 이해하는 거기까지 가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통계역학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 개념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죠. 동력학에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없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온도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온도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질서, 정교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걸 통하는데 그 바탕에는 통계역학, 양자역학이 깔려야 그게 설명이 돼. 그게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뉴턴 역학으로 통계역학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이 단순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이상기체
하나하나가 완전 자유의입자로 구성된 이산기체의 성질, 뭐 대개 기체는 이제 거기에 가까우니까 네.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체에 대한 이 통계학 법칙. 예, 원래 이제 연력학 법칙이 먼저 나와요. 뭐 보일, 샤레 법칙 뭐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고전 역학을 바탕으로. 거기까지지. 근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것은 양자역학이 이제 깔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속, 금속은 왜 전류로 그렇게 잘 통하느냐? 예, 불연체는 왜 전류를 안 통하느냐? 어떤 건 빛이 투명한데, 예, 어떤 건 빛 전혀 통과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양자역학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투명하냐? 이게 양자역학이랑 통계역학을 가지고 풀면은 그게 다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 양자역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통계학이 같이 결합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현상을 그 둘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해한다고. 그 이제 화학이라고 하기 전에 얘기했죠. 그 화학 변화. 또 이거 양자역학적이거든요. 원자 간의 결합과 이 분리 이런 거. 근데 그 통계학을 써야 그것이 소술이 되지. 통계학을 빼면 그렇게 한정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변화가 이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온도라는 개념은 엔트로피를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고, 엔트로피는 통계학적인 바탕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해하고, 온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정말 정교한 현상들이 가능해지느냐, 생명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것은 이제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우주에 대한 얘기, 이제 우주가 현재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왔느냐는 걸 이제 통계학과 이 동력학을 통해서 대충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이제 잠깐 쉬었다가 5장 통계학으로 통계학,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막간으로 하나만 더 해줄게. 엊그제 우연히 올해 2월에 무슨 굉장히 큰 원자인가 본데요. 원자가 결합했다 분리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최초로 찍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 그거를 그거를 하는 일종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런 사람의 영상 잠깐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자를 현미경으로건 뭐건 본다라고 하는 게 이 선생님 이론과 이런 것과는 배치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어떤 건가요? 배치될 거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 빔을 통해서 전자 빔이 그 현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반사 그걸 만나면은 그 현상 때문에 이렇게 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다.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없었을 때는 전자 빔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갈 것이 그게 있음으로써 이렇게 달리 나갔다. 그럼 그 차이를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분포를 역산해서 구성하면 그것이 그걸 봤다 하는 걸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자가 그 원자를 계속 때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 존재물도 계속 상태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거에 영향을 덜 주면서 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지.
영향을 그러니까- 준 거가 어떻게 될지 그 어느 정도 예측이 측정이라는 가능하냐. 것이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딜깃한 문제가 상호작용을 안 하면은 측정이 안 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하면은 영향을 받고. 지금 여기 사장이 딱 있어요. 측정을 하려면 외부 그 에너지 출입이 음, 반드시 글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엄격한 아주 그 완전 아무 거기에 영향을 안 끼치는 측정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최대한 영향을 적게 주면서 정보는 얻는. 그 정보는 사실은 아주 미약한 거지만 yes, no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미약한 방법으로 yes, no를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영향을 적게 주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측정은 측정이지만 그런 영향을 거의 안 가지게 되는 것이 널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구멍만 뚫려 놓고 나머지에 영향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 갔다 하는 그가 되거든.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갔다 하는 거 측정이 되는 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널 이벤트를 통한 그가 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뭐 이해가 좀 많이 됐지? 이제 다음 그 승미 씨가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발표를 하면은 이번엔 상당히 엑스퍼트가 돼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발표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여기 얘기한 이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걱정할 거 없지.